자, 봅시다. 54쪽에 시의 언어부터입니다. 됐죠? 거기 보시면 뭐 함축적 의미가 있다라는 건 시의 언어에서는, 왜냐면 사실적인 언어를 쓰는 것들은 뭐가 되는 거죠? 논설문, 설명문이라면 문학 자체가 함축적인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죠. 특히나가 우리나라 시는 함축적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왜? 현대의 시라는 건 결국은 일제강점기 이후의 작품이다 보면 뭐가 되는 거죠? 광복이라든가 아니면은 7, 80년대를 거치면서 군부 독재에 대해서 항거하는 시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까? 상징성과 함축성을 통해서 말하고자 한 바를 밝힐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윤동주의 서시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윤동주 하면 생각하지 않고 뭘 생각해야 됩니까? 생각하지 않고 생각한다? 역설법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생각해내야 될 게 뭡니까? 참회와 무슨 시인이다? 반성의 시인이다. 그러면서 뭐 탔다? 저항을 했다. 그래서 저항 시인이라고 분류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육사와 비교해 봤을 때는 소극적 저항 시인이라는 희한한 말을 붙입니다. 사실상 한번 볼까요? 죽는 날까지 하늘 동그라미 치시고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웠다. 여기까지 봤을 때는 죽는 날까지 나는 뭐를 바라보면서 하늘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뭐 했죠?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지금 괴로워했죠. 그럼 나는 어떻게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괴롭게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괴롭다는 건 부끄러움이 있기 때문에 괴로운 거죠. 자, 이런 거요. 내가 알던 모르던 이렇게 보자고요. 그러면 하늘은 왜 나왔을까요? 하늘을 보면서 내가 부끄럽게 살았다라는 걸 생각한 거죠.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성찰의 매개체가 됩니다. 또는 반성의 매개체가 됩니다. 자, 볼까요? 그러면 다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뒤에 뭐가 생겼겠습니까? 바랬는데 이런 정도죠. 잎새이는 바람에, 잎새는 누굴까요? 화자의 모습입니다.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언제 얘기입니까? 과거 얘기입니다. 별 동그라미 치시고요.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 과로 사랑해야지. 뭐 하는 겁니까? 모든 죽어가는 걸 뭐 하겠다? 사랑하겠다고 다짐한 거죠. 자, 여기서 문제예요. 이게 일제강점기 작품이라는 거라고 생각해보면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죽어가는 모든 것이 뭘까요? 우리 민족입니다. 일제강점기에서 죽어가는 모든 것, 우리 민족 모든 것을 뭐 하겠다? 사랑해야겠다. 그러면 이건 뭐 하다? 민족을 위한 다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언제 이야기일까요? 그러면은 미래 이야기죠. 앞으로 할 것. 오늘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어떤 길일까요? 고난의 길일까요? 아니면 꽃길일까요? 고난의 길이겠죠. 오늘 밤에도 밤은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부정.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그랬죠. 그럼 바람은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 왜? 별을 사랑하는 것은 민족을 사랑할 건데 별을 누가 치우고 있어요? 바람이 치우려고 하는 거죠. 그럼 바람은 실현입니다. 그럼 오늘이니까 언제입니까? 현재가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끝난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러면 언제 얘기가 먼저 나오고요? 과거, 그 다음에 미래, 다음에 언제 얘기가 나왔죠? 현재 얘기가 나왔으니까 무슨 구성? 역순행적 구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돼요? 그러면 현재 상황은 뭐죠?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부정적 현실이죠. 하지만 뭐한다? 태도는 어떤 태도? 이것을 무엇하겠다? 극복하겠다라는 거죠. 뭐 나는 민족을 위해서 내 한번 바치겠다. 그걸 멋있게 말하면 뭡니까? 순교의지. 순교를 다짐하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 내가 주는 걸 순교라 그러죠. 보통 이제 기독교에서 많이 쓰죠. 순교자들 이런 식으로. 됐죠? 그러면서 부끄러움하면서 자아 성찰도 있습니다. 자신이 부끄러움을 생각했다라는 건 자아 성찰입니다. 이런 거를 반성적 태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 뭐 하늘이 뭐고 또 잎새가 뭐고 바람이 뭐고 별이 뭐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알겠죠. 이런 걸 함축적 의미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다의성이라는 겁니다. 다의성. 뭐 다의성이라는 건 뭐죠? 말 그대로 몇 가지, 두 가지 이상의 해석이 된다라는 것. 그거 보실 때 김소월의 산유화 있죠. 산유화. 여기서 뭐냐면 저만치 혼자 핀다 있죠. 저만치 혼자서 핀다는 건 꽃이 자기만 혼자 저기 피어 있는 건지 아니면 저만치 나를 빼고 다른 꽃들이 뭉쳐 있는 건지 이렇게 중의적인 표현이 된다라는 겁니다. 뭐 그닥 여기서는 찾을 건 아니고요. 행간걸림이란 그 다음에 뭐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넘기셔서 쭉 넘기셔도 좋습니다. 56쪽에 보면 상징적 의미의 시어와 다의성 중에서 두 개씩 묶여있죠. 지금 두 개씩 묶여있죠. 자, 이렇게 일관되게 두 줄씩 4행, 5행이 나왔습니다. 이런 걸 뭐죠? 시행의 균잼이라 그럽니다. 일정하게 두 줄씩 행을 가지고 있다는, 연을 가지고 있다는 것, 시행의 균잼이라는 것. 혹시나 해서 여러분들 체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자, 시적 허용입니다. 시적 허용. 정서와 주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표현 밑줄 치시고요. 정서와 주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시적 형상화 방법이다. 이러한 시적 허용에 의해 표현은 크게 사이비 진술과 모순어법, 신조어의 구사 등으로 구별할 수 있다. 첫 번째, 사이비 진술 보시면 되고, 사이비 진술은 우리가 겪는 경험의 법칙이나 상식을 뒤엎은 일탈적 표현을 가진술 또는 사이비 진술이라고 한다. 주로 화류법 밑줄만 치시면 됩니다. 주로 화류법.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사실은.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가 되죠? 삼각산이라는 것이 일어나 덩실 춤을 추고 한강물이 갑자기 한강이 벌떡 일어나서 뭐 하는 겁니까? 용솟음 친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화류법을 통해서 사이비 진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한번 밑에 시 한번 해석해 봅시다. 시조죠. 시조인데 일정한 형식을 갖지 않고 길어진 것들이 보이는 걸 보니까 사설시조입니다. 창내고자 이내 가슴에 창내고자 바로 이 부분이 뭡니까? 사이비 진술이죠. 여러분은 창을 내겠대요. 이런 식으로 창을 내는데 어디에다 내겠대? 내 가슴에다가 창을 내겠대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이비 진술이에요. 그 다음에 고모장지, 새살장지, 들장지, 열장지, 암돌적기, 숫돌적기, 배목걸스, 크나큰 장도리로 뚝딱 박아 이내 가슴에 창을 내겠다. 그러면 얘는 열거법입니다. 여러분들. 열거법이니까 같은 내용이 계속 나열된 거죠. 그런데 보통 이 열거법이 고전에서 사용될 때는 이게 적축문학의 증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여러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창의 종류를 막 얘기해버린 거예요. 재밌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야 고모장지, 새살장지 이런 창을 낸다면 그래? 그럼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 들장지, 열장지 이런 식으로 붙여버렸다는 뜻이에요. 적축문학의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뭐가 됐다? 구전이 되다가 어느 순간 기록돼 버린 거죠. 그래서 사설시조는 대체적으로 누굽니까? 작가가 유명한 작가가 나오죠. 미상이. 작자 미상이 나오죠. 이따금 하 답답할 때면 여다라 열고 닫아 볼까 하노라 이런 게 있고요. 두 번째 모순어법입니다. 자,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그립고 동그라미 치시고요. 아쉬움 이게 여기서 뭐가 모순어법일까요, 여러분들? 이게 뭐가 여러분 보세요. 그립고 아쉬움이죠. 우리 앞에서 했었습니다. 여기가 고를 동그라미 치시면 대등이 돼야 되죠. 아쉽다에다가 음이 와서 뭐가 됩니까? 명사가 된 거죠. 그럼 그립 음이 되거나 그립고 아쉬움이가 되거나 대등관계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된다? 문법적으로 모순어법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대등하게 만들면 그리움과 아쉬움을 쓰거나 아니면 그립고 아쉽고를 쓰거나 그래서 문법적으로는 모순어법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런데
가슴 조이던 먼, 우리가 시에서 볼 때는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원래는 뭐죠? 먼인데 시적 허용이라고 해서 먼이라고 얘기해줘. 빨간이 아니라 새빨간 이런 식으로. 됐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젊음의 뒤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어휴, 꽃이 누나같이 생겼다 이겁니다. 근데 서정주의 국화옆에서 이거 되게 재밌습니다. 왜냐면 제가 학부 때 대학 교수님이 서정주 시인이죠. 이 서정주 시인의 국화 옆에서 요걸 가지고 논문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 국화 옆에서냐? 서정주 시인의 뭐 특징을 보니까 꽃이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한번 물어본 적이 있대요. 선생님 하면서 왜 이게 국화 옆에서라고 했습니까? 앞에서도 뒤에서도 아니고 왜 옆에서라고 했습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거 논문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 국화 옆에서라고 했을까요? 그냥 이유 없었대요. 말하고 싶은 건 국화밖에 없어서 이렇게 넣었는데 해석하는 사람들이 문제야. 쓴 사람은 그래서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나라 문학을 쓴 작가가 풀어도 모른다. 왜? 그 사람 그 의도가 아니었는데 우리는 자꾸 뭔가를 붙여서 마치 이거를 답으로 만들어버리니까 누가 만들어서 문제화 시켜버리면 그게 정설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요즘 그냥 쓴 거예요. 자, 또 볼까요? 재밌죠, 이것도? 자, 봅시다. 두 번째, 박두진의 강투도 한번 볼까요? 나는 아직 잊을 수가 없다. 잊을 수가 없다. 수가 없다. 미초치 시고요. 뭐를 잊을 수 없답니까? 과거를 잊을 수 없다잖아. 나는 아직 잊을 수 없다니까. 뭔지 모르지만 그날 강물은 숲에서 나와 흐르라. 미치죠. 흐르라. 시간적으로 언제가 되는 겁니까? 미리가 되는 거죠. 위에는요. 과거 사실이죠. 나는 아직도 그날을 잊을 수가 없다잖아요. 그날이 과거에 언제잖아요. 지금. 그런데 밑에는 그날 강물은 숲에서 나와 흐르라. 앞으로 흘러야 될 미래잖아요. 그 시간적으로 뭐가 생겨버린 거예요? 모순이 생겨버린 겁니다. 네. 흐르리. 흐르리죠. 흐르리. 미래. 모순이 생겨. 과거의 사실과 미래가 모순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 내면 이제 미치는 겁니다. 사실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신조어는 보시면 되고요. 운율로 넘어가겠습니다. 운율 별거 없어요. 쭉 넘기셔도 됩니다. 운율은 여러분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시가 소설과 같은 문학이지만 시와 소설을 나누는 가장 큰 기본점이 뭡니까? 운율이 있고 없고죠. 운율은 뭡니까? 리듬, 음악성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시조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불렀죠? 시가라고 불렀습니다. 노래 가짜를 써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시를 읽으면 운율이 없게 읽어요. 그냥 뭐합니까? 나보기가 역겨워. 재수없어. 가실 때에는 가지 뭐. 말없이 거기 보내드리오리다. 뭐 말까지 하고 난리야. 그냥 보내지. 연변의 액산 내가 왜 거기 가? 진달래꽃. 재수없는 꽃.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왜 뿌려? 팔아야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이게 운율 있게 아마 여러분 초등학교 때 시 읽을 때 선생님이 끊어 읽어라. 감정을 담아서 읽어봐라. 그런 거 한번 해본 적 없어요? 중고등학교 때라든가? 초등학교 때. 근데 그렇게 초등학교 때까지는 하는데 중고등학교 때부터는 안 합니다. 왜? 감정이 메말라가지고 시험 보기 급급하니까. 근데 시조 보면은 여러분들 드라마에서 양반들이 노래 부르죠. 술 한잔 드시고. 그때 보면 부르는 게 다 시조입니다. 그래서 청산리 벽계수야 이렇게 음도치 멋대로요. 왜? 호흡 기준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청산리 이렇게도 부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시조를 노래로 불렀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래서 운율은 뭐를? 음악성, 리듬감을 담아준다라는 정도 아는데 그러면 그런 것들이 우리는 노래를 부를 수 없으니까 뭘로 확인해야 된다?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외형적으로 운율이 드러나는 방식을 외형율이라 그럽니다. 그쵸? 근데 운율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걸 뭐라 그러죠? 내재율이라 그러죠. 맞아요? 그래서 외형율 중에 첫 번째 두운입니다. 두운은 말 그대로 어디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가 아프면 뭔 통입니까? 두통이죠. 머리니까. 중간이 아프면요? 요통이죠. 그래서 요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요통 밑에 여기가 뭡니까?
여러분, 각이 뭐냐면 사람 다리가 있다라면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사타구니가 있는 이 부분 안쪽에 그 살, 거기가 각입니다. 그래서 북한 애들이 삐라를 뿌릴 때 보면 원수의 각을 뜨죠. 그 많고 많은 건 좀 왜 각이냐면 이런 애들은 그나마 근육이 있어서 괜찮은데 각 있는 부분이 있죠. 요거 되게 아픕니다. 심심한 사람은 자기 걸 꼬집어 보세요. 제일 아픕니다. 여기가 근육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더럽게 아파요. 각을 떠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보세요. 머리가 둔, 허리, 여기가 요운, 여기가 무슨은 가군. 그럼 둔은 앞쪽, 요운은 중간, 가군은 끝에 반복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둔 어디 있습니까? 예전에는 사람을 성자처럼 보고 사람 가까이에서 사람과 같이 사랑하고 사람과 같이 평화를 즐기던 사랑과 평화에서 비둘기는 이제 산도 잃고 사람도 잃고 사랑과, 그러면 맨 앞에 뭐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까? 사자. 여러분들 이렇다고 사자만 아니라 사랑해도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가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의 첫머리의 어절의 첫소리에서 특정한 말소리가 반복되는 아분, 그게 바로 가군입니다. 두운입니다. 그럼 가군은 어디라 그랬죠? 끝이라 그랬죠. 그래서 끝에 나온 거 뭐가 있습니까? 풀은 뭐가 돼 있으면 모를 꽂으며 노래하는 저 색시 실, 수건 동인 총각놈 쉴 새 없이 겪는 질, 뭐가 되고 있습니까? 이에다가 리을이 반복되고 있죠. 그러니까 가군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음수율은 알죠? 일정한 음절수 단위를 규칙적으로 반복하는 것. 그래서 보니까 신이나 삼아줄 걸 슬픈 사연에 몇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다섯 글자. 올로리 아로 생긴 육날매투, 레이 몇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다섯 글자. 그런데 얘는 읽기도 몇 번씩 읽힙니까? 세 번씩 잘라 읽히죠. 몇 음보? 3음보. 그게 바로 밑에 나오는 음보입니다. 음보는 자연스럽게 잘려 읽히는 숨의 단위입니다. 됐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뭐가 되는 겁니까? 외형율이 된다. 그런데 내재율은 이제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겁니다. 자, 주관적 성질의 운율로 외형률은 규칙성은 없으나 내용과 어울려 자연스럽게 돋아나는 운율이다. 됐죠? 첫 번째 보시면 뭐가 되는 겁니까? 운율의 형성 원리 중에서 동일 의문의 반복입니다. 특정 의문이 반복하여 나타내면서 운율을 이룬다. 갈래갈래 갈린 길이라도 뭐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리을과 기억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러면 리을 기억이 반복이 되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가장 먼저 배운 게 고등학교 1학년 때일 거예요. 청산별곡 보면 사르리 사르리랐다 청산에 사르리랐다 머루랑 다리랑 먹고 청산에 사르리랐다 얄리 얄리 얄라성 얄라리 얄라 그러죠. 그럼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음과 리을. 이거 유음이라 그러죠. 여러분들 유음이 뭐죠? 유음 뭐가 있어요? 리을. 유음이 반복되고 있잖아. 그렇게 많이. 그래서 음악성을 형성한다 그럽니다. 근데 정확히 말하면 유음인 리을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이음도 보이죠. 그러면 이음과 리을의 반복을 통해서 음악성을 형성한다 이런 겁니다. 자, 두 번째 음절수와 음보의 반복입니다. 일정한 음절수나 음보의 반복이 운율을 이룬다. 그대가 바람으로 생겨났으면 여러분 몇 번으로 잘려 읽혀요? 자연스럽게 한번 읽어요. 그대가 바람으로 생겨났으면 달 돋느냐 달 돋는 겨울의 빈들 속에 내 옷에 앞자락을 풀기나 하지. 몇 개? 3개씩 보통 잘려있죠. 그러니까 몇 음보? 3음보. 그 다음에 음성상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음성상징이라는 건 뭐죠? 의성어와 의태어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는 감각적인 반응을 일으킴으로써 읽을 때 운율을 이룬다. 12포 긴 치마가 사르르르. 아마 치마가 비단이라서 싹 이렇게 내려오나 보죠. 이런 옷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자, 갑시다. 통사구조의 반복입니다. 구절 또는 행을 이루는 통사구조가 같을 경우 운율을 이루는데 그 옆에다가 한번 적어볼까요? 옆에 적혀있죠. 밑줄 칠까요? 일정한 문장 성분의 규칙적 배열. 이게 중요합니다. 일정한 문장 성분의 규칙적 배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보세요. 쉬 아침에 오는 까닭 동그라미 치시고 이요. 내일 밤이 남는 까닭 이요 동그라미 치시고 나의 청춘이 아직 다하지 않는 까닭입니다. 이거죠. 그럼 뭐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까닭이다 까닭이다 까닭이다가 반복되고 있는 거죠. 맨 마지막에 문장 성분 까닭이다 까닭이다 까닭이다가 반복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걸 통사구조의 반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하면 통사구조의 반복이 맨 마지막에서만 나타나나요? 그러질 않습니다. 보세요. 나는 너무 당신만 사랑하고 나는 학교를 사랑하고 나는 모든 세계의 사람을 사랑합니다. 이러면 통사구조의 반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떻게? 나는 사랑한다라는 게 앞뒤로 통사구조가 반복. 내용은 조금 다를지 모르지만 앞뒤로 유사한 것들이 반복되는 것도 통사구조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가셔서 다섯 번째 균재미라는 걸 한번 보시면 되고요. 됐죠? 넘기셔도 좋습니다.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같은 경우도 그냥 넘기셔도 괜찮아요. 이미지는 말 그대로 여러분 근데 이미지라고 하면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요건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이미지가 뭐죠?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미지와 감각적 이미지를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어떨 땐 분명 이미지라고 하고 어떨 땐 감각적 이미지라 그러죠. 이거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르게 좀 접근하셔야 됩니다. 감각적 이미지는 말 그대로 뭘로 확인이 되는 거? 오감으로 확인이 되는 것만 말한다면 이미지는 뭘까요, 그러면은? 이미지. 아니죠. 이미지는 오감으로 확인되는 것도 이미지예요. 더 넓은 범위는 맞아요. 근데 이미지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걸 다 이미지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어때요, 지금? 추워요? 그럼 어떤 이미지입니까? 추운 이미지예요, 그냥. 어떤 사람이 지나오는데 예뻐. 예쁘다. 이것도 어떤 이미지입니까? 예쁜 이미지를 갖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해돼요, 안 돼요? 오늘 25일이니까 사람들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오늘 산타 할아버지가 오는데, 산타 할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산타 할아버지 못 와. 지구온난화 때문에 술록이를 먹을 풀이 없어져가지고 술록이 힘들대요. 또 술록이 힘들어서 파업해서 산타 할아버지 오래 안 와요. 알았죠? 코카콜라 먹으면 올려나? 갖다 주려고? 어쨌든 간에 자 그러면 오늘 같은 날 어제가 있죠. 어제 같은 날은 도시가 어땠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막 나왔겠죠. 왜 너의 아저씨 생일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미친듯이 나온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나왔겠죠. 그럼 도시가 어떤 이미지를 갖습니까? 활기찬 이미지 이런 식으로 이미지는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무슨 색을 입었어요? 어떤 이미지입니까? 빨간 이미지. 정렬의 이미지라고 얘기해줘. 됐죠? 자 그런 것들을 이미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란 건 결국은 시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누구의 생각이 나타나는 겁니까? 아니 시는 누가 쓰는 거예요? 작가가 쓰는 거잖아요. 작가의 머릿속에 추상적인 것을 글로 이미지화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게. 됐죠? 자 넘어가셔도 좋고요. 이미지 제시 방법까지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묘사에 한 이미지 제시 묘사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묘사는 무엇이 사용되지 않는다? 보조관념이 사용되지 않는다 정도만 체크해 주시면 좋습니다. 묘사는 동그라미 치시고요. 보조관념이 뭐하지 않는다? 사용되지 않는다.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체크하라니까 찾고 있는 거예요. 묘사는 보조관념이 사용되지 않는다. 잘 봅시다. 넓은 벌 동쪽. 이게 정지훈이 향수도 노래죠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거 가곡으로도 많이 나오잖아.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질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안 들어갔어요? 해설비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참아 꿈엔 들리즈리요 이 노래예요. 그 뒤가 이 노래잖아요.
이게 노래입니다. 왜? 시는 음악성이 있기 때문에 노래로 불리기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노래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진달래꽃. 나보기가 그 노래는 어떻게 또 잘 알아? 됐죠? 그러면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어떤 이미지가 보입니까? 시각적 이미지가 보이죠? 어떤 넓은 곳이 있어요. 넓은 벌이 있는데 동서남북이가 동쪽 끝에 어딘가 있나 보죠? 뭐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옛 이야기가 지질되는 실개천이, 그러면 실개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나 봐요. 근데 여기 또 뭐가 있어요, 지금? 얼룩배기 황소가 여기 있어요. 해설빛, 금빛 우르면 오는 곳이니까 뭐가 있습니까? 저녁놀 석양이 지는 어딘가 있나 보죠. 이런 식으로.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참 예쁘죠? 근데 여러분들 재밌는 게 고향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고향하면 뭐가 생각나요? 고향의 이미지는 뭡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반겨줄 것 같은. 근데 고향이 서울이야.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셨어. 근데 고향하면 사람들 머릿속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고 우리 새끼 우리 강아지 해줄 것 같은 느낌. 재밌어요. 근데 요즘에 할머니 할아버지도 우리 새끼 안 합니다. 오면은 할미 바쁘다. 갑니다. 노시로.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유. 비유에서는 동그라미 치시고요.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들? 원관념과 무엇이? 보조관념이 1대1이 나타난다라는 것. 그게 비유입니다. 비유는 크게 말하면 뭐가 있습니까? 사실은 비유에는 크게 말하면 직유, 은유, 의인, 대유, 풍유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 두 개를 보통 많이 얘기하죠. 직유, 은유 같은 건. 그럼 여러분 직유는 뭐죠? 뭐뭇처럼, 뭐뭇인 듯, 인양, 같이, 같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반면에 은유는 A는 P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보이는 순간 그냥 뭐다? 비유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한번 볼까요? 강나루 건너서 밀발길을 구름에 달 가듯 가듯이 동그라미 치실까요? 가듯이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직유법이 나왔죠. 그럼 비유적 표현 맞아요? 틀려요? 가는 나그네. 그러면 여기서 원관념은 누굽니까? 누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나그네를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근데 나그네가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같은 거죠. 구름에 달 가듯이죠. 그럼 달은 천천히 가요? 빨리 가요? 천천히 가니까 나그네가 어떤 나그네? 급한 나그네가 아니라 약간 뭐한 나그네? 여유가 있는 나그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술 익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구름에 달 가듯 세 번째 주요 가는 나그네. 반복이 되고 있으니까 뭐의 용법입니까? 강조의 용법입니다. 그러면 나그네가 좁다란 길과 어떤 길을 걸어가는데 어떻게 걸어가고 있다? 여유롭게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본다라면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긍정의 시로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왜? 여유로운 나그네가 어딘가를 걸어가고 있으니까. 이해돼야 한대요. 그럼 다시 보세요. 강나루 건너서 밀발길을 구름에 달가듯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그러면 나그네가 갈 길은 멀어요? 아니면 짧아요? 멀어요. 그런데 술 익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이죠. 그러면 마을에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술이 익고 있으니까 후각입니다. 술 냄새. 놀은 시각이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이 마을은 술 익는 마을마다 타는 놀이니까 무엇과 무엇이? 놀은 자연이죠. 술은 누가 먹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과 인간이 조화된 마을입니다. 그럼 나그네가 이곳에 들렸을 때는 뭐가 될까요? 대접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겠죠. 추론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여유롭게 가면서 배고프면 이런 마을 한번 들려서 술 좀 얻어먹고 또 먼 길을 걸어가는 나그네의 모습을 우리는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박목월은 청록파 시인이죠. 예전에는 이런 단순하게 국문학사적인 이야기를 좀 냈는데 혹시 청록파 시인 아세요? 박목월, 박두진, 조지훈. 이 정도는 여러분 좀 아셔야 될 텐데. 자, 그 다음에 상징입니다. 상징은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나타나는데 원관념은 없고 무엇을 통해서? 보조관념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나타내는 거죠. 한번 봅시다.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아우성 동그라미 치시고요. 원래 표현법은 역설법입니다. 뭐가 아우성인데 저 푸른 해원 동그라미 치시고 이상세계죠. 향하여 흔드는 영원한 노스텔지어의 손수건. 순정을 물결같이 뭐가 된 겁니까? 지규. 바람에 나부끼고 오로지 맑고 고운 이념의 표대 끝에. 그러면 표대 끝은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긍정인 거죠. 맑고 고운이 했으니까. 애수는 백로처럼 날개를 펴다. 아 누구던가 이렇게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 밑줄치고요. 그럼 전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표대가 있어요. 표대에는 뭐가 펄럭거려야 됩니까, 여러분들? 깃발이 펄럭거려야 되는 거죠. 근데 깃발이 여기를 향해서 어디를 가고 싶은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흔드는 영원한 노스텔지의 손수건이죠. 그럼 노스텔지의 손수건이 뭡니까? 깃발. 푸른 해원을 향해서 흔들고 있어요, 지금. 그럼 깃발은 여기로 나가고 싶은 거예요, 지금. 됐죠? 그런데 어디에 막혀 있습니까? 여기 끝에 막혀 있어요, 안 막혀 있어요? 막혀 있어요. 그래서 뭐 한 겁니까, 이 사람은? 슬프대요. 애달프대요. 왜? 어디로 못 가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 깃발이 원하는 곳을 뭐 하니까? 못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슬프고 애달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 공중에 달 줄을 한 것, 이거를 어디에 달아야 된대요? 공중에 달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여기를 벗어나야 된대요. 됐죠? 갑시다. 상징에서 보면 심화 상징 한번 봅시다. 관습적 상징이 나와 있죠. 관습적 상징이 뭡니까, 여러분들? 오랜 세월 동안 와가지고 굳어져 버린 것. 우리 관습적 상징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고전시에서는 매, 난, 국, 죽, 송 이거 얘기했죠, 분명히. 이거 뭘 상징한다? 지조, 절개, 충, 선비정신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어떤 대상이다? 긍정적 대상이다 이겁니다. 그럼 만약에 얘가 나왔을 때는 상황이 긍정 확률일까요? 부정 확률일까요? 부정 확률이래야 긍정적인 것을 부각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그럼 다시 봅시다. 이 성산문 유명한 사람이죠.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 거 아니? 복례산 제일봉에 뭐가 되겠대요? 낙락장송, 송 동그라미 치시고요. 되어서 백설이 망건곤 할 때 독야청청하리라. 백설이 망건곤 밑줄 치시고요. 독야청청 밑줄 치시고요. 그러면 독야청청하리라니까 이걸 하겠다는 얘기가 독야청청은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긍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백설이 망건곤하지만 흰 눈이 온 세상에 뭐하지만 뿌려진다 하더라도 나 혼자 푸른빛을 내겠다죠. 그러면 색채 대비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러면 흰색은 긍정이 돼야 돼요, 부정이 돼야 돼요? 부정. 그럼 백설이 망건곤은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부정. 됐잖아요. 그럼 금강산이 나온 김에 복례산이 나온 김에 여러분 금강산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름 아세요? 또 이러면 또 아이씨 어디서 들었는데 또 이 말부터 나오는데 에이 봄은 뭡니까? 금강산의 봄의 이름 뭐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금강산의 봄의 이름 금강산. 금강산 여름의 이름 이게 복례산입니다. 여름의 이름이 복례산입니다. 가을은요 제일 아름다운 풍악산. 겨울은 개골산. 어디서 다 들어본 것 같긴 하죠. 그래서 금강산, 복례산, 풍악산, 개골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창조적 상징입니다. 창조적 상징은 누구에 의해서? 작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상징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는 대부분 창조적 상징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 볼까요? 쫓아오던 햇볕인데 괄호치고요.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그럼 잘 보세요. 쫓아오던 햇빛은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부정이라고요?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까요? 보세요. 올라가고 싶어요, 안 올라가고 싶어요? 왜요? 거기 누가 걸렸어요, 지금? 햇빛이 걸렸죠. 지금 십자가에 햇빛이 걸렸죠. 그러면 뭘 찾고 싶으니까 쫓아오던 뭘 가지려고? 햇빛을 가지려고. 그럼 다시 앞으로 가서 쫓아오던 햇빛은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긍정.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려버렸죠. 그러면 뭐가 됐습니까? 나를 쫓아왔는데 지금은 어디에 걸렸어요? 십자가에 걸렸으니까 거리감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요. 이게 거리감입니다, 이제. 그럼 부정적 상황으로 바뀐 거예요, 지금. 됐죠? 첨탑이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럼 올라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무기력한 존재 이런 단어를 써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종소리도 들리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여러분 보세요. 종소리도 들리지 않는데 휘파람 불며 서성거린다는 건 올라가요? 아니면 맴돌고만 있는 거예요? 맴돌고만 있는 거죠. 그러면 희망이 지금 있다라는 걸로 봐야 돼요? 없다라는 걸로 봐요? 없어요. 됐죠? 방향감은 어떻게 돼요? 서성이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죠. 방향감 상실 맞습니다. 부정적인 거와 연결되잖아요. 괴로웠던 사람이 누군가요? 이게 자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원하는 걸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부끄러움. 왜요? 눈동주잖아. 부끄러움입니다. 참회입니다. 반성하고 있는 겁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역설이죠.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십자가의 상징은 뭘까요? 이게 뭡니까? 원래 십자가는 관습적 상징일까요? 창조적 상징일까요? 뭘까요? 관습적 상징입니다. 이때 십자가는. 그러면 기억의 십자가는 뭐가 되는 겁니까? 창조적 상징이 되는 거죠. 이때 상징은 예수의 십자가는 뭐가 됩니까? 항상 구원. 이런 뜻을 갖잖아요. 됐죠? 희생 이런 것들.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 동그라미 치고요. 피인데 뭐처럼 피어나는 거죠? 꽃처럼 피는 거죠. 그러면 이 피를 뿌려서 내가 예수처럼 죽고 이 피를 뿌려서 꽃처럼 피어나겠다는 얘기죠. 누굴 위해서? 뒤에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뭐를 흘리겠다? 피를 흘리겠다 이거죠. 됐죠? 그럼 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상황은 종소리도 들리지 않는 상황인데 누구처럼? 예수처럼 희생해서 어떤 삶을 살겠다? 순교자적 삶을 살겠다 이거죠. 좋습니다. 그러면 자기는 조국이 어떻게 나가야 될지 방향도 잡지 못하고 이러고 있다가 햇빛이 우리나라의 그 환한 그게 오다가 걸려서 지금 못 오는 상황인데 그걸 못 잡고 있는 나를 보면서 부끄러워. 나 왜 이렇게 살까? 그러면서 누구처럼? 예수처럼 나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 피를 흘리겠다. 누구를 위해서? 조국과 동포들을 위해서. 이 이야기입니다. 됐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원형적 상징입니다. 인류의 오랜 역사를 통해 형성되어 온 근원적이고 원초적 이미지. 대개 신화나 전설 등에 반복적 나타난다. 신화나 전설 미주치시고요. 관습적 상징이 동일 문화권에서 의미를 지닌다면 원형적 상징은 문화권과 관계없이 전 인류와 관계 있다고 한다. 여러분 이게 왜냐면 잘 보세요. 용하면 뭐예요, 여러분? 용하면 무슨 생각합니까? 용. 어떠는 거예요? 용하면 뭐가 생각나요?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긍정. 우리나라는 왜? 임금을 상징하고 대박이죠. 근데 서양에서 용은요? 잡아야 될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옛날 중세에는 기사들이 용 잡으러 다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용은 관습적 상징일까요? 원형적 상징일까요? 관습적 상징입니다. 원형적 상징은 보편적으로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고 관습적 상징은 그 나라마다 다른 거예요. 매난국죽송을 서양에서 지조절기충으로 볼까요? 그러진 않을 거예요. 맞잖아요. 이거 동양권, 우리나라권에서만 허용되는 관습적 상징이고 그러면 원형적 상징, 비둘기. 이런 비둘기 뭐의 상징입니까? 평화. 서양에서 뭐라고 상징할까요? 평화. 그럼 올림픽 때 비둘기 띄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가 된다? 원형적 상징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해 보면 생명, 희망, 탄생 이런 것들이고요. 불, 생명, 욕망, 물, 모성, 여성, 죽음, 정화, 재생, 하늘, 어둠 이런 것들은 전 세계적으로 거의 유사하게 쓰이는 무슨 상징이다? 원형적 상징이다. 그래서 여기는 매난국죽송이라든가 용 같은 게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문화권마다 다르기 때문에. 됐죠? 넘어가시고요. 이미지의 갈래입니다. 이미지는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뭐라고 보면 됩니까? 좁게 보면은 감각적 이미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감각의 전이까지 나오는 거죠. 이때 이미지는 어디에 한정했다? 감각적 이미지 한정해서 먼저 보는 겁니다. 시각적 이미지. 시각적 이미지는 뭡니까?
시를 봤을 때 시각화시킨 거죠. 이거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피아노에 앉은 여자의 두 손이니까 손이 보이는 거죠. 당연히 시각이죠. 끊임없이 10마리씩 20마리씩 신선한 물고기가 튀는 빛의 꼬리를 물고 쏟아진다. 청각의 시각화입니다. 이런 것들을. 청각적 이미지. 가난하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겠는가. 두점치는 소리. 방범대원의 호각 소리. 메밀묵사리와 소리. 대놓고 소리 하니까 여러분 소리라는 게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안 들리는 게 다 청각이죠. 어떤 소리가 있습니까? 뭔가 딱딱 치는 소리, 호루라기 소리, 메밀묵 소리, 그 다음에 기계 굴러가는 소리 이거죠.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이 사람의 신분은 뭘까요? 기계 굴러가는 육중한 소리니까 공장 노동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가난할 수밖에 없고요. 왜 추워? 켜. 아니 누가 또 키지 말라고 해서 여기서 보는데 갑자기 두꺼운 패딩을 입고 그것도 모자라서 막 이거 지퍼를 여기까지 올려서 이렇게 하는데 저 모습을 보면서 아유 막 측은지심의 그걸 떠나서 동전 몇 개 던져주고 싶은 자 깡통이나 뭐만 있으면 내가 여기서 뭔가 하나 던져주고 싶은 아니 왜 그렇게 눈치를 봐. 좋게 말하면은 남을 배려하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참 지져줄 데도 없고 아니 하면 되지. 자 미각적 이미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미각입니다. 아파트에는 당추 심고 뒷밭에는 고추 심어 고추 당추 맵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시집살이 더 맵다라는 뭐가 나왔습니까? 미각이 나온 거죠. 여러분들 아파트에는 당추 뒷밭에는 고추라는 건 있지만 당추라는 거 있어요? 이게 언어유희입니다. 유사음을 반복시키는 거. 그래서 개그맨들이 언어유희 많이 쓰는 거죠. 근데 그 춘향전에서도 언어유희가 아주 적나라하게 잘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죠. 왜? 월매가 가서 춘향이한테 춘향아 네 서방 보니까 뭐 거지가 되어왔더라. 우리 춘향이 어떡하니? 아이고 막 그러니까 춘향이가 뭐랍니까? 이보소 이방 저방에도 우리 서방이 최고인데 어찌 그러소 이런 식으로 이방 저방에도 우리 서방이 최고다 이런 식으로 방방방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죠. 이제 후각적 이미지입니다. 송아지 몰고 오며 바람 불던 진달래 이건 뭐죠? 시각이죠. 전형 노을도 뭡니까? 시각이죠. 노을처럼 산을 둘러 퍼질 것을 어마시 그리운 솜씨에 향그러운 꽃이짐 이게 뭐죠? 향그럽다니까 후각이 되는 거죠. 시각과 후각이 나타난 거고요. 촉각적 이미지입니다.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승 젊은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 차가운이라는 뭐가 있습니까? 촉각이 있는 거죠. 열로 상기한 볼을 말없이 부비는 것이었다. 감각의 전이야 공감각적 이미지입니다. 감각의 전이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보실까요? 하나의 대상이 둘 이상의 감각이 어우러져 구체화되는 이미지로 이와 같은 표현은 대상의 속성을 바꿈으로써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더욱 선명하게 해준다.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푸른 시각이죠. 종소리 청각이죠. 청각이 뭐가 되는 겁니까? 시각화. 자, 태양의 즐거운 울림은요. 태양은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시각. 울림은요? 청각. 그래서 시각의 청각화. 동해 쪽빛 바람에 이거는 바람은 뭐죠? 촉각. 쪽빛은요 색이니까 시각. 됐죠? 나는 향그러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향그러운이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후각. 귀 먹고 소리니까 청각. 향그러운 소리 청각. 됐죠? 여러분 근데 감각의 전이하고 복합적 감각하고는 다른 겁니다. 분명히 감각의 전이는 같은 대상에 대해서 뭐가 감각이 바뀌는 건데 복합적 감각이 뭐가 되는 거죠? 서로 다른 감각이 나타나는 거예요. 보세요. 나는 하늘을 보고 나서 맛있는 밥을 먹었다. 아니 나는 하늘을 보고 나서 뭐 했을까요? 향기로운 따뜻한 핫도그를 먹었다. 이럴 때는 감각이 뭐가 되는 겁니까? 나열이 되는 거죠. 서로 다른 거죠. 핫도그의 따뜻함과 하늘의 시각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보시면 들을 때는 우랬네. 보니까 뭐가 된다? 눈이다. 그 듣는 거와 보는 게 따로따로가 있는 거예요. 들을 때는 우레.
천둥 소리인데 가서 보니까 눈처럼 눈 시각입니다. 이때 눈은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란 뜻입니다. 보니까 눈처럼 내린다 이런 뜻입니다. 자, 또 넘어가서 뭐 지배적 이미지도 넘어가셔도 괜찮고요.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시적 화자입니다. 자, 여기 옆에 또 필기할 게 생기니까 여러분들 잘 하세요. 우리가 시를 볼 때, 전체적으로 시를 볼 때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뭐냐면 시 속에 자기가 자기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런 걸 누구 이야기를 합니까? 나의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시 속에 분명히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것을 뭐합니까? 남입니다. 그러면 나의 이야기에서는 뭘 찾는다? 상황, 정서, 태도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상황이 뭐니? 이렇게 물어본다면 시를 뭐하게 된? 쓰게 된 이유입니다. 왜 시를 쓸 수밖에 없었냐가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시에서 자연친화의 시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은 이 상황이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부정적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한다? 부재 상황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쪽으로 좀 넘어올까요? 부정적 상황이라는 거, 즉 부재 상황이라는 거는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거를 부재라 그러죠. 자, 그러면 부정적 상황을 이렇게 모아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뭘까요? 첫 번째 뭐? 임 또는 뭐? 임금. 다시 말하면 사랑과 관련된 이야기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이런 시들을 보면 이미 옆에 없습니다. 언제는 있었을까요? 과거에는 있죠. 두 번째는 뭐가? 조국. 좁게 보면 고향이 부재입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요. 가족. 혈육이라고 하는 거죠. 부모님이 없거나 동생이 없거나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시 같은 경우는 7, 80년대를 넘어오면서는 뭐가 없을까요? 군부 독재가 있었죠. 그러니까 무엇이? 자유와 민주주의의 부재가 많습니다. 이게 보통 부재 상황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정서라는 건 뭘까? 정서는 내가 뭐 할 때? 시를 쓸 때의 기분. 그래서 정서를 다른 말로 정조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조 또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태도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어조, 삶의 자세, 삶의 태도, 대응, 방식, 뭐 이런 말로 보통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태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용의 태도와 무슨 태도가 있다? 거부의 태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수용의 태도와 거부의 태도 중에서 어느 게 긍정적 태도일까요? 뭔가를 수용하는 게 긍정일까요? 거부하는 게 긍정일까요? 수용하는 게 긍정이겠죠. 이러면 난리 나는 거죠. 보세요. 지금 상황 자체가 대체적으로 긍정이라 그랬어요? 부정이라 그랬어요? 부정. 이걸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조국이 없어요. 일제강점기이십니다. 일제강점기이신데 와가지고 뭐라 합니까? 쪽발이들이 와가지고 낀똑강, 너는 앞으로 낀똑강이야 막 이랬어요. 그랬을 때 수용하면 뭐라 하면 하이 와타시야 낀똑강 이래야 되지만 거부하면 확 이 일본 섬나라 원숭이같이 생긴 게 나는 조선인이야, 나는 조선의 국모다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요. 어느 게 좋은 태도예요? 그 거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용의 태도에는 뭐가 많이 나옵니까? 여성적인 어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이 나타나고요, 체념이 나타나고요, 이런 것들. 그래서 한, 체념, 수동적일까요? 능동적일까요? 수동적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난다라면 거부의 태도는 뭐가 나타난다?
보통 남성적 어조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항, 의지, 극복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됐죠? 자, 두 번째로는 남의 이야기예요. 남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게 뭐냐면 대상, 특징, 태도라는 걸 찾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저 대상이 뭘까? 이 대상은 누구를 제외한? 나를 제외한 모든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저거는 보세요. 바람은 내 이야기예요? 남의 이야기요? 바람이라는 거를 말하고 있다면 남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구름은요? 남의 이야기죠. 철수는요? 남의 이야기죠. 어머니는요? 남의 이야기죠. 자유는요? 남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유형물, 무형물 이런 걸 따지지 않고 나만 아니라면 모두 다가 남의 대상, 특성, 태도를 찾는 겁니다. 그런데 이 특징은 대상이 뭐가 되는 겁니까? 성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조심하셔야 될 거는 이 대상의 성질은 항상 뭘 갖는다? 일관성을 갖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태도라도 바뀌는데 대상은 바뀌지가 않아요. 자,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철수 1에서요. 여러분 이제 철수 나오니까 내 이야기입니까? 남의 이야기입니까? 남의 이야기죠. 보세요. 특징 찾아보니까 철수는 뭐 할까요? 할머니 보면서 웃는다. 자, 이렇게만 보니까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지금? 긍정이죠. 그럼 특성이 긍정 확률일까요, 부정 확률일까요? 긍정 확률이겠죠. 두 번째, 우는 동생 뭐 했을까요? 아이스크림 뺏어 먹었어요.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이죠. 그럼 얘도 뭐가 되는 겁니까? 긍정으로 봤는데 처음에는 그러면 일관성을 가져야 되니까 둘 중에 하나를 해석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근데 더 읽다 보니까 뭐 학교에서 문제아로 낙인이 찍혔어요. 그러면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 그러면 얘를 우리가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머니를 보면서 왜 웃었을까요? 무슨 이상한 짓 하려고. 할머니 짐에 올라타가지고 편하게 가려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에 대해서는 뭘 가져야 된다? 항상 일관성을 가져야 된다. 특징은. 됐죠? 그러면 태도는 뭘까요? 대상에 대해 가지는 누구의 마음? 작가 또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우리 철수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요? 저 싸가지 없네 라는 생각을 갖겠죠. 그래서 어떻게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다시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우호적으로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비판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철수라는 대상은 어떤 대상이다? 비판적 대상에 대한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답지에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구분을 하고 계셔야 돼요. 됐죠? 이게 뭐가 됩니까? 시에서 누구 얘기입니까? 화자 얘기예요. 그럼 청자는 뭡니까? 청자? 듣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럼 시에서 청자는 시 속에 반드시 존재해요? 안 해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청자가 존재하면은 이 안에 같이 있는 건데 죽은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존재는 하지 않지만 자기가 청자를 설정할 수도 있는 거죠.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 만수라비의 충문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아베요 아베요 내 눈이 티눈인걸요. 티눈은 문맹입니다. 글을 못 읽는다는 뜻이에요. 아베도 알지요. 그럼 아베가 뭘까요? 아버지도 알지요. 이런 뜻이죠. 등잔불이 없는 제사상이 등잔불도 없는 제사상. 그러니까 제사상인데 뭐를 켜지 못하고 있어요? 등잔불을 켜지 못하니까 그만큼 뭐하다? 가난한 겁니다. 충문이 당한기요. 충문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왜? 내가 어차피 글을 못 읽는데 충문해서 뭐예요? 이런 뜻이에요. 눌러 소금에 밥이나 많이 묻고 가이소. 보세요. 제사상 우리 옛날부터 제사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야 돼요. 근데 여기는 지금 뭐만 먹고 가래요? 눌러 담은 소금밥. 그러니까 뭐가 고봉밥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만 먹고 그거라도 먹고 가래요. 그럼 가난하지만 아버지에 대한 뭐는 있어요? 효심이 있는 겁니다. 윤사월 보릿고개 아버지도 알지요. 그런 겁니다. 그럼 보릿고개니까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제사를 위해서 뭐를 흰 쌀밥은 만들어 온 거죠. 강고등어 한 손이면 한 손 몇 마리? 두 마리면 아베 소원 풀어드리련만 저승길 배고플라요. 소금에 밥이나 많이 많이 묶어가이소 그랬죠.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아버지가 좋아하는 고등어 두 마리도 못 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직 뭐만 쌀밥만 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잘 보세요. 그럼 화자가 누굽니까? 화자는 누구예요? 아들이죠. 청자는 누굽니까? 청자는 누구예요? 아버지가 되는 거죠. 아베요 아베요 해서 아버지 아버지 불렀죠. 그러면 부르는 화자는 아들이고 청자는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보세요. 이복의 만수라비 화자가 누구예요 그러면? 죽은 아버지가 돼버린 겁니다. 그럼 청자는 누구예요? 아들이 되는 거야. 이복의 만수라비 네 정성이 엄청나다. 이승저승 다 다녀도 인정보다 귀한 것이 있을라고 망령도 감흥하여 되돌아가는 저승길에 네 정성이 느껴져서 세상에는 굵은 만피가 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큰 특징은 연에 따라서 뭐가 바뀌고 있습니까? 화자와 청자가 뭐가 되고 있죠?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럼 만수리의 할아버지가 죽어서 얘기하는 거고 만수리의 아빠가 살아서 제사 올리면서 아버지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알고 보면 되게 슬픈 시죠. 어릴 때는 여러분들은 그런 거 안 느끼고 자란 세대인데 제사하는 게 어때요?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왜 안 좋아? 늦게 자서? 잠 못 자게 해서? 우리 때는 제사하면 난리 났었습니다. 먹을 게 많으니까 친구들이 갑자기 제사 날이라고 하면 갑자기 왕대접해줘요. 막 와가지고 막 별로 막 그렇게 친하게 지내지도 않는 와서 니네 집 제사야? 하면 정말? 같이 놀자 막 이럽니다. 왜 같이 놀까요? 뭐 얻어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가면 제사하다 보면 또 우리는 가서 어머니들이 막 만들고 있으면 엄마 이거 나 하나 먹어봐도 되면 이놈의 새끼 할 때도 있고 저거 먹어 이러잖아요. 그럼 그거 들고 오잖아. 그럼 친구들이 그걸 같이 먹는 거야.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요즘에는 뭐 먹을 게 풍족해져서 제사 음식 막 나눠줘도 잘 안 갖고 온다 그러더라고. 우리도 요 제사 때 가면 제사 음식만 나눠주면 아유 됐다고. 왜냐면 가서 뭐 넣기도 힘들어 냉장고에. 그런 뭐도 있고. 자, 두 번째 봅시다. 시적 대상과 시적 상황입니다. 시적 상황 아까도 얘기했죠. 시적 대상이 누군지 알겠죠? 여러분 그러면 시적 대상이라고 했으니까 뭘까요? 내 이야기일까요? 남의 이야기일까요? 남의 이야기입니다. 제목을 보는 순간 누굴까요? 여승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내가. 그럼 여승의 어떤 상황인가를 한번 보자고요. 여승은 합장을 하고 절을 했다. 가지취의 냄새가 났다. 여기서는 여러분 거기 지금 4개가 있죠. 이 작품은 이게 나오면 이거 순서대로 재배열하는 게 문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이거 시간 순서 다시 한번 배열해 보세요. 자 한번 볼까요? 첫 번째부터 여성은 합장을 하고 절을 했다. 괄호 칠까요? 가지취의 냄새가 났다. 그럼 가지취의 냄새가 났다는 것은 몸에서 무슨 냄새? 산나물의 냄새가 많이 났다는 얘기죠. 그러면 몸에서 이 정도 날 정도면 시간이 꽤 많이 됐다는 얘기죠. 그럼 여승이 된 지가 오래전이다 이런 뜻이고요. 쓸쓸한 낯이 옛날같이 늙었다. 그러면 옛날에도 본 적이 있다는 얘기죠.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평안도의 어느 깊은 산 깊은 금전판. 나는 파리한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이게 뭡니까? 그 여자와 만난 처음입니다. 첫 만남. 아직 이 여자가 뭐가 되지 않을 때, 승이 되지 않았을 때, 여인은 나이 어린 딸아이를 때리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왜일까요? 차게 울었다는 건 삶에 지친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섣벌같이 나아간 지아비 기다려 10년이 갔다. 지아비, 아직도 여성이 될 때가 아니죠, 이것도.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도라지 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그러면 2년과 3년을 비교해보면 뭐가 먼저 나와야 됩니까? 2년이 나오고 3년이 나와야 되죠. 그러면 아이가 돌무덤으로 갔다라는 거는 가난해서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다가 죽었죠. 그러니까 무덤을 제대로 해줄 수도 없어서 돌무덤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공도 서럽게 울은 슬픈 날이 있었다. 감정이입이죠. 상공이 서럽게 울었으니까. 산절의 앞마당 귀에 여인의 머리오리가 눈물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었다. 이거 뭐가 됩니까? 여승이 되는 날이죠. 그리고 나서 오랜 세월 뒤에 다시 한번 만났으니까 시간 순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4, 1, 2, 3 이렇게 되겠죠. 시간 순서를 내는 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정서적 거리입니다. 이제 네 번째, 정서적 거리. 정서적 거리를 다른 말로 무슨 거리라고도 하죠? 심리적 거리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거리라는 거는 크게 무슨 거리와 물리적 거리와 정서적 거리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물리적 거리는 무슨 거리죠? 실제 측정 가능한 거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서울에 있잖아요. 부산까지는 물리적 거리일까요? 심리적 거리일까요? 물리적 거리입니다. 그러면 정서적 거리는 마음으로 느끼는 거리. 그래서 무슨 거리다? 심리적 거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물리적 거리가 멀면 정서적 거리도 반드시 멀어요, 안 멀어요? 아닙니다. 정서적 거리는 물리적 거리와 관계없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이 먼 저쪽 강원도 구석으로 군대를 갔어요. 그럼 물리적 거리는 멀어요, 가까워요? 물리적 거리는 멀죠. 강원도 구석으로 갔으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정서적 거리는 가까울까요, 멀까요? 가까울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지금 어머니 어때요? 어머니 좋아요, 안 좋아요? 엄마는 좋죠. 근데 엄마와의 물리적 거리는 지금 어때요? 멀죠. 정서적 거리는요? 가까운 거죠. 근데 친하지 않고 짜증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분명히. 그 사람 어디 있어요, 지금? 가까이에 있어요? 그럼 물리적 거리는 가깝지만 정서적 거리는 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됐죠? 자, 다시 넘어가셔서 시적 화자가 시적 대상에 대해 어디였죠? 뭘 읽고 있는 거야? 대체로 시적 화자의 대상에 대한 정서나 태도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경우 거리가 가깝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잘 보세요. 시적 화자에 대한 대상의 정서나 태도가 직접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의 속마음을 밝혀주면은 우리와 정서적 거리가 가까울까요, 멀까요?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친한 친구면 내 마음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비밀 얘기 해줘요, 안 해줘요? 그럼 정서적 거리가 가까운 거예요. 근데 친하지 않은 사람 길거리 지나는데 저기요, 나 오늘 슬픈데 내 마음속에 얘기 들어보실래요? 얘기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미친 거 아니야? 이러죠.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마음이나 속마음을 보여주지 않거나 생각을 보여주지 않으면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럼 보세요. 정환용의 조국은 심리적 거리가 멀까요? 가까울까요? 행여나 다칠세라 너를 안고 줄을 고르면 떨리는 열 손가락 마디마디 애인 사랑 손 닿자마자 애절히 우는 서러운 동그라미 칠까요? 네, 가였고 나의 마음이 서럽다라는 거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보여줬으니까 정서적 거리가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박목을의 청로로 한번 볼까요? 먼 산 청운산 낡은 귀화집 사는 자산 봄눈 녹으면 느릅나무 속이 피어나는 12구비를 청로루 맑은 눈에 도는 구름. 자신의 정서 드러나야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나고 있죠. 마음을 안 드러내고 있죠. 그러면 이걸 객관적 거리라 그러면서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시적 화자와 어조갑니다.
어조 살짝 별표 치고요. 여러분들 어조를 뭐라고 했습니까? 삶의 자세, 태도, 대응 방식 이런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보통은 어조를 뭐라고도 얘기합니까? 말투라고도 얘기합니다. 보통 어디에 나타난다? 서술어에 나타나죠. 마지막에.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대한 어조가요. 어떻게 나타나면 긍정과 부정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긍정적 어조와 부정적 어조로. 그러면 긍정적 어조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 어떤 태도면 긍정적 어조입니까? 화자 자신에 대한 어조면은 얘기했잖아요. 우리 저기서 배웠듯이 뭐가 있으면 의지적, 저항적, 시사적, 적극적 이렇게 나타나면 화자 자신에 대한 태도가 긍정입니다. 그런데 부정이라면 뭐가 되는 거죠? 소극적, 여성적은 뺍시다.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뭐 체념적 이런 것들이 나오면 뭐가 되는 거죠? 부정적 어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유보적 어조라는 게 있어요. 유보적 어조는 긍정도 부정도 아닌 경우를 얘기되는 거죠. 어떤 경우일까요, 여러분들? 긍정인지 부정인지 안 나타나는 게 뭘까요? 자기가 자기 내면을 뭐하는 거 스스로 고백하거나 아니면 혼자 뭐할 경우 독백의 형식으로 나가게 되면 유보적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첫 번째 화자가 자신에 대한 어조라면 두 번째 화자가 외부에 대한 어조란 건 뭘까? 자기 자신의 저런 거면 외부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게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외부에 대해서 뭐 하는 거죠? 외부니까 뭔가에 대해서 예찬을 하거나 연민을 느끼거나 연민을 느끼는 대상은 기본적으로 부정적 대상에서 느껴요? 안 느껴요? 못 느낍니다. 긍정적으로 봐야 느끼는 거죠. 이런 것들이에요. 또 낙천적, 해악적 이런 것들을 쓰고 그럼 부정적인 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저기가 반대니까 부정적인 건 뭐가 있을까요? 냉소, 풍자, 비판, 뭐 염세 이런 것들. 염세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관조적이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유보적이라는 게 있을까요? 있죠. 대상을 그냥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관조적일 때는 외부에 대해서도 긍정도 부정도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만 얘기해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됐죠? 그래서 그게 보시면 어조의 기능은 첫 번째 분위기 조성, 두 번째 주제 강조 이렇게 나타났고요. 그러면 어조의 양상은 청자의 뭐에 따라서 유무에 따라서 독백이냐 회화자냐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또 화자의 유형에 따라서 남성, 여성, 어린이, 노동자 나타나고요. 화자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는 격정, 영탄, 해상, 관조, 절망 청자에 대한 화자의 태도에 따라서 권유, 명령, 예찬, 소망, 간청, 어조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에 따라서는 냉소, 비판, 풍자, 해악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라는 거고 어조의 형성 요소는 첫 번째 문장, 종결, 어미를 통해서 가라니까 뭡니까 여러분? 가라? 명령이죠. 그러면 껍데기라는 대상을 긍정으로 보는 겁니까? 부정으로 보는 겁니까? 껍데기는 가라 좀 절로 갈래? 이런 뜻이죠. 껍데기는 긍정으로 보는 거예요? 부정으로 보는 거예요? 부정으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사랑하게 하소서 이랬죠. 가을의 기도죠. 그러면 종결음이 뭘로 끝났습니까? 기원의 어조로 끝내고 있는 거죠.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신동엽의 산의 언덕에 뭐 보시면 되고 시어의 특징 어떤 시어를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어조가 달라질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표준어를 사용하고 있느냐 아니면 사투리를 사용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뭐가 어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투리를 사용하면 뭐가 드러나는 겁니까? 향토색이 드러나면서 사실성 또는 지역성을 부각할 수 있죠.
우리 고장의 오빠를 오라베라 했다. 그 무뚝뚝하고 왁살스러운 악센트로 오라베라 부르면 나는 앞이 칵 막히도록 좋았다. 사투리 쓰면 좋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서 정감이 있는 시골을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서울 남자들이요.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때만 하더라도 서울 남자들이 경상도 여자를 좋아했었습니다. 사투리 때문에 오빠야 하는 거 있죠. 뭐 그거 쓰면은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나 그 좋은가? 서울 남자 좋아? 아 경기도 남자 좋아? 그 이쁜 경상도 여자가 오빠야 그러면 좋겠죠. 아마 전제가 이게 깔려 있었을 거야 아마.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막 우락부락하고 막 나보다 덩치도 큰 여성분이 와서 오빠야 이러면 어떻게 돼? 그냥 하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근데 여자들도 마찬가지잖아. 등치가 울그락불그락 엄청 그 180에 막 몸무게가 100 나가는 애가 갖고 하면 어떨 거야? 적당히 해라 이럴 거잖아. 근데 멋있고 그럼 미소년같이 야리야리한 애가 누나 이러면 어떡할까? 그래 뭐 먹을래? 이럴 거잖아요. 자, 다이어트 합시다 다들. 어조 형성의 요소는 문장의 종결 어미를 통해서 시어의 특성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건 한번 여러분이 그냥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시어의 음성적 자 이것도 그냥 봐두시면 됩니다. 크게 뭐 중요치 않고요. 6번째 시적 과제의 태도 있죠. 태도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시를 쭉 몇 개 계속 풀어갈 거니까 쉬었다가 시 해석하면서 태도의 문제는 또 해나가도록 합시다. 잠깐 또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